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법인 투자 1탄 머니러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나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근데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어서 2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법인 투자에 앞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시간에는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좀 더 강조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과거 몇 년간 부동산의 가격은 토지, 주택, 지집산업센터 할 것 없이 전부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주식시장도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부동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분양도 신청을 해봤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 실패했습니다. 분양은 운빨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붙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좋은 부분인지에 대해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마지막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외치면서 투자에 가감하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에 뛰어든 신 대표님들이 제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이분들도 리스크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물릴 것이다. 그 엄청나다라는 세율은 50%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금고에다가 돈을 그대로 넣어놓고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았다라는 분하고 나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주식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10배를 띄운 다음에 5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내고 5배가 남았다라는 분하고 어느 분이 결과론적으로 웃을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사실상 굉장히 축소가 되는 부분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의 수준을 분명히 한 단계 또는 그 이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에 나오면서 결국에는 은행에 돈이 많아졌습니다. 대출이 안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대출도 회수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막혀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면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것은 개인 대출까지 막힌 시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수익률 면에서 굉장히 손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률이라는 말을 제가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수익이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뭐냐면요.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2,000만 원을 벌면 100% 수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00만 원을 넣어서 100만 원을 벌어들이게 되면 10% 수익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1,0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의 세금을 냈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수익률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1,000만 원을 벌었는데 20% 세금을 냈다라는 것은 20%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봤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50% 세금 낼 거를 20%로 바꿨기 때문에 30% 수익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한 법인 자금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법인 대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법인 대출은 아직까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기에 따라 달라요. 이상화 세무사의 이 영상을 보고 3년 후에 똑같이 실행을 하시면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가는 바입니다. 사례 드디어 나옵니다. 자,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세후 수익률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법인 자금이 1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 40억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합쳐서
50억짜리 건물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한 80%까지 나온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은 한 2%, 물론 한 3%도 있을 수 있고요. 한 4%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계산의 편의상 2%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건물 가격이 사고 그 이후에 30%가 상승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실현한 것은 아니지만 실현한 것으로 가정을 해볼 거예요. 자, 부동산의 투자 수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30%가 상승했기 때문에 15억 원만큼의 투자 수익이 생겼어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이자 비용을 누적적으로 쭉 계속 납부하셨기 때문에 8천만 원의 이자 비용을 납부하셨을 것이고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15억 마이너스 8천만 원에다가 법인세율 22%를 곱하게 되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게 되죠. 3억 1,200만 원의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세금을 3억 1,200만 원이나 내지? 이분은 산수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3억 1,2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법인 통장에는 11억이라는 금액이 수익률로 남게 된다는 거죠. 법인 자금은 10억 원 들어가서 11억 원을 남겼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110%에 해당을 합니다. 법인세 냈고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11억 원을 나중에 주주가 가져갈 때는 엑시트할 때는 세금을 별도로 냅니다. 그 영역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분이셨어요. 이분이 법인보다는 개인으로 투자하는 걸 선호해 해서 10억 원만큼을 배당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고 건보료 내고 한 4억 정도를 낸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세후로 6억만큼을 개인화를 시켜서 주택을 구입을 시작을 합니다. 자, 동일하게 30%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이 1억 8천만 원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죠. 법인세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5,200만 원만큼을 냅니다. 그리고 계산 편의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억 8천에서 5,200 세금 내고 나면 1억 2,800만 원이 남게 되죠. 그러면 법인 자금 10억 원에서 시작을 해서 내 개인 통장 받으면서 6억 원이 남게 되는 거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 원천이 되는 법인 자금 10억 대비 1억 2,800만 원을 벌었죠. 근데 박수를 치기에는 조금 뭔가 깨름직하죠. 왜? 앞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봤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법인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개인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수익률은 분명히 법인이었을 때에는 110%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고 개인일 때는 12몇 %의 수익률이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은 투자를 했는데 100% 이상의 수익률의 차이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자 및 투자 수익률의 기속 주체는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법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법인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이 110%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한 이 몫은 주주 건데 내가 그것을 개인화로 가져갈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안 가져갈 수는 없고 언젠가는 가져가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세금을 많이 낼 때는 50%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1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인 세금을 내면은 5억 5천의 세금을 내고 5억 5천을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는 분명히 1억 2,800이었습니다. 그러면 5억 5천 대비 1억 2,800만큼의 차이를 분명히 봤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상화 세무사를 만나면 세금을 50%를 절대 내지 않겠죠. 그러면 11억에 대해서 세율을 상당히 낮은 세율을 내고 나면 8억 정도의 금액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억 2,800하고 8억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성향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무조건 자녀 또는 가족의 재산을 불리는 게 목적이다. 내 자녀가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가 설사 이 세상에 없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을 부동산으로부터 꾸준히 받는 걸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자녀한테 엑시트해서 공격적인 엑시트 전략 후에 개인 투자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회사를 잘 관리하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다.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녀한테 빨리 내리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회사를 30년 정도는 꾸준하게 끌고 가서 한 300억 정도, 500억 정도 회사를 만든 다음에 자녀한테 물려줄 것이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녀에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이전한 다음에 적절한 엑시트를 시작하셔야 되지, 열심히 달리다가 자녀한테 주식을 이전을 하려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녀한테 주지도 못한 채 나중에 상속세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어떻게 있냐? 나는 당장 자녀에게 많은 재산이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자녀한테 돈이 가는 순간 그 돈의 절반은 노름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다른 곳에 다 써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손자, 손주를 기다려보면서 그 자녀로부터 주식 이전을 보류한 다음에 그 손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엑시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는 나는 우리 회사의 건전성이 일단 먼저다. 뭐 자녀한테, 손자한테 나는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우리 회사를 최대한 키워서 우리 직원들이 나는 더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노후 정도만 하고 안정적으로 법인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준의 법인 투자를 병행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나는 법인으로 하던 개인으로 하던 우리 국가가 대출 정책이라든지 세금 정책이라든지 당장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상화 세무사를 한 달에 한 번을 만나야 되는 분입니다. 왜? 법이 계속 바뀌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앞에 사례를 통해서 수익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법이 계속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인 거고 대출 정책도 계속 바뀌게 되는 거고 내 자식도 계속 바뀝니다. 성향이 계속 바뀌고요. 어느 자식한테 줘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화 세무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5가지 케이스에 설명을 드렸지만 나는 저 5가지의 케이스에 안 들어가는데 라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또 알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